1부에 예고해드린 대로 2부에서는 저희가 창업 트렌드 시간으로 가는데요. 앞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고 계십니다만 자영업, 민간 내수 경기 너무 안 좋죠. 그래서 내가 음식 손맛이 좋은데 식당을 한번 해볼까? 사실 이게 좀 옛날 이야기라고 합니다. 맛은 사실 기본이라고 하죠. 우리 가게만의 신선한 컨셉, 또 손님이 찾아올 만한 환경까지 받쳐줘야 하는데요. 그걸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역시 전문가에게 배워봐야죠. 식당 운영의 신, 이 책의 저자 민강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두 번째 출연이시죠? 네네, 고맙습니다. 식당 성공회 민강현 대표님. 지금도 식당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또 컨설팅도 하시는 거죠? 네네, 저는 식당 3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3개. 네. 어떻습니까 요즘 경기는? 제가 25년 됐는데 네. 가장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어려운 시기란 말 한 적 별로 없었거든요. 25년 동안 하면서 저 이제 일식을 했으니까 원전 사태 났을 때 그때 좀 힘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도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뭐 지금에 비하면 뭐. 아 그래요. 근데 지금이 더 타격이 크다. 그러니까 뭐 되게 어려운 시기가 그 전에 중간중간 왔을 때도 야, 이게 좀 한 6개월, 7개월, 1년 정도 가면 이제 멈췄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오기 시작한 지가 한 6, 7개월 됐거든요. 저희 집에는. 그런데 뭐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오면은 뭐 1년 전부터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앞으로 이제 제가 상황이 볼 때는 이제 뭐 올해 말까지도 이러지 않을까 저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일시적인 위기, V자 반등이 나왔다면 지금은 만성적으로 이제 체력이 좀 고갈되어 네, 가고 있는 좀 이런 느낌일까요? 약간 뭐 한번 다 죽여보자는 그런 느낌 같아요. 그냥. 살아나야 됩니다. 한번 싹 다 죽이고 이제 살 사람만 살아라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이제 잘 버텨야 되고. 네, 지금 뭐 돈 벌기보다는 좀 이제 개선하는 방법을 그래서 대표님한테 좀 많이 들어보려고 하는 건데요. 네, 일단 왜 목 좋은 곳에 자리 잡아야 된다. 네, 장사 잘 될 곳을 잘 선점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 입지 선점 대표님도 좀 시행착오가 있으셨다고요. 제가 이제 25년 동안 지금까지 해본 식당이 24개 정도 돼요. 물론 이제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뭐 그렇게 되지만 그때마다 이제 입지를 고를 때 대부분 다 실패했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시각 자체가 일단 식견이 좁았고 입지를 고를 때 되게 식견이 좁아서 그렇게 잘 못 골랐는데 한 번은 그 냉면집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냉면집의 위치가 네. 나이트클럽 1층에 있었거든요. 이제 나이트클럽은 지하에 있었고. 나이트클럽이 있는 건물의 1층 냉면집. 네. 근데 뭐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잘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그 느낌상 그랬는데. 그 춤추고 힘들면 올라가서 네. 시원한 거 먹고. 한 7시쯤, 시간이 안 되나? 예. 한 7시쯤 되면은 예. 발바닥이 간질간질한 거예요. 누구 발바닥이요? 그 일하는 사람들 손님들 발바닥이. 예. 왜 그러냐면은 밑에서 음악을 너무 크게 트니까 그 울리는 소리가 발바닥이 간질간질할 정도로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알 수 없잖아요. 장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또 그 가게의 문제는 또 하수구가 또 제대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상적인 하수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모르지만 그게 입지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가의 어떤 환경 그런 것들을 고르기에는 초보 창업자들에게는 좀 어렵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다 이제 경험해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꼭 반드시 뭐 상가를 고를 때 이런 것들은 체크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실제로 그 건물에 입주해서 겪어보기 전까지는 알기 힘든 그곳에서 전에 장사하던 분도 사실은 잘 안 알려주는. 안 알려주죠. 그런 거 가게가 빠지질 않으니까. 그런 어떤 환경들은 들어가면서 만날 수는 있지만 그 전에 체크해가지고 그런 상가를 고르지 않는 눈이 좀 필요하겠죠. 모텔 1층에서도 장사를 하셨었어요? 처음 시작을 했을 때요. 처음 식당을 했을 때 모텔 1층에서 시작을 했는데 예. 그때는 이제 친구의 아버지가 이제 와서 이 장사를 좀 해봐라 그래서 들어간 거죠. 네. 근데 저는 모텔 손님까지 올 거라고 생각해서 너무 좋았어요. 금액도 좀 싸게 들어갔고 해서. 근데 나중에 한 20년 뒤에 알게 된 건데 그때도 장사하는 중간에도 몰랐어요. 모텔 1층에서 장사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를. 근데 모텔 가서 한 20년 뒤에 우연치 않게 그 동네에 사시던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1층에서 장사했던 걸 기억하시면서 본인은 한 번도 그 가게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자분인데. 여자가 모텔 1층에 입구 옆에 있는 식당을 들어가는 게 좀 이상해 보였다는 거죠. 좀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그런 입지에 그런 식당은 이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또 시행착오를 거치셔서 네네. 또 이제 다른 자영업자분들에게도 이제 조언을 네, 또 네. 해주고 계시는데 일단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선 장사가 잘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또 다들 하실 수 있잖아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장사가 잘 되는 편이죠. 그런데 유동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임대료나 권리금이나 뭔가 비쌀 거 아니에요. 경쟁도 심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장사를 하기가 더 좋다고 말하기가 지금은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전에 20년 전에는요. 그 상권이 입지, 그러니까 유동인구 많은 곳에 딱 들어가면 네. 그냥 보장됐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많은 투자비를 넣어서 이제 거기 들어가겠죠, 그 가게에.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은 수익률이 적어진 시대라서 함부로 이렇게 초보 창업자들이 그렇게 약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들어갔다가는 장사를 망친 경우에는 큰 손해를 볼 수 있죠. 또 그 입지는 어떻게 보면은 유동인구 얼마나 있느냐, 뭐 여기서 가까우냐, 상권이 어떠냐 이런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도 1층이나 2층이냐, 코너냐, 입구 쪽이냐, 정중앙이냐 네. 이거에 따라서도 매출 차이가 커요? 당연히 어떻게 크죠.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그 건축사에서 그 건축을 짓는 사람들이 상가를 만들 때 막 쪼개서 만들어요. 옛날에 1층에 10개가 들어가는 상가를 만들었다면 네. 지금 한 20개 정도로 만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입구는 좁고 안쪽으로 깊게 만들어요. 그래야 여러 개를 쪼갤 수 있잖아요. 아 그래야 이 집도 1층, 저 집도 1층. 네. 1층 상가를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은 수익을 내려고 만든 거죠. 아이고야. 그런 구조가 일반적이에요. 옛날에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예,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신도시 같은 데 상가를 가보면 입구는 좁은데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게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게 또 불리한 점일 거예요. 불리하죠. 당연히 불리하죠.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그런 상가를 고를 때 되도록이면 사이드 코너에 있는 쪽, 모서리에 있는 쪽 가게들을 고르는 게 좋아요. 근데 1차적으로 1층의 상가가 너무 많고 네. 좁고 길게 안쪽으로 뻗어 있는 곳은 좀 지양해야 되겠고. 근데 뭐 어쩔 수 선택을 없다면 어쩔 코너 수가 쪽이 낫고. 없지만 그래도 그런 상가를 고를 때는 저는 이제 그런 상가를 안 고르죠. 그런 상가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고른다면 굳이 고른다면 코너에 또 그것도 벽으로 막히지 않은 유리로 터진 상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면이 유리로 다 터진 상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가들이 좋은 상가예요. 그러면 반대로 입구가 좁고 안쪽으로 긴 곳보다는 네. 입구가 넓고 약간 좀 봤을 때 가로로 넓은 곳이 훨씬 더 좋은 훨씬 거예요. 좋죠. 가게가 커 보이니까. 그래서 옛날 건물들 보면요. 그런 가게들이 하나 걸릴 때가 있어요. 옛날 건물. 예, 옛날 건물도 보면 입구는 넓은데 안이 되게 깊이 안 들어간 가게들이 있거든요. 2층으로 된 건물이라든가 이렇게 한 30년 된 건물들 중에 그런 상가들이 있는데 그런 상가들이 진짜 얻으면 좋은 가게들이죠. 이 좌우로 넓어서 예, 가게가 넓어 보이는. 가시성이 좋으니까. 가시성. 예, 입지가 좁은 이제 그 입구가 좁은 데들은 가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가시성이 좋은 가게가 좋은 거죠. 그리고 또 뭔가 종합 상가도 있고 단독 상가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따라서도 또 어떻게 좀 전략이 달라져야 됩니까? 종합 상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 그 건물 자체가 그런 식으로 짓기 때문에 종합 상가에서는 장점이 있다면 뭔가 구매자가 그 상권으로 이렇게 찾아올 수 있기는 해요. 네. 하지만 단독 상권은 좀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 매장이 이제 오래된 초밥집은 그 역세권 안에 있어요. 네. 그 거기가 이제 형태가 약간 그런 형태인데 거기 저희 2층에서 이제 초밥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녁 매출이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냥 약속하기 좋은 장소이니까. 하지만 제가 생선구이집 하고 있는 그런 단독 상가, 네. 옛날 말로 하면 가든 같은 형태 있잖아요. 그런 형태들은 저녁 매출이 안 좋아요. 점심엔 모여서 먹기 좋지만 저녁에는 굳이 거기까지 가서 먹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갖고 와야 하는 단독 상가냐, 네. 아니면 온 김에 은행 업무도 보고 옆에 커피숍도 있는데 그 그렇죠. 옆에 있는 식당을 갈 거냐 이런 네네. 종합 상가냐. 네. 이것도 전략적으로 또 네. 선택을 해야 되네요. 근데 초보 창업자들이 만약에 초보 창업자들한테 만약에 상가를 고르라고 한다면 예. 어느 쪽이 나을까요? 초보 창업자들한테. 초보. 그래도 뭔가 종합 상가. 그렇죠. 그쪽이 좀 안전하죠. 두루두루 이제. 예, 가든 형태는 뭔가 오래 장사를 해본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초보 창업자들이 들어갔다가는 손님을 끌고 오는 힘이 없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죠. 내가 손님을 끌고 올 수 있느냐 아니면 오신 손님들 중에서 우리 집으로 이제 발길을 네, 돌리도록 네, 할 것이냐 네. 요거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금전적인 투자가 좀 다르긴 하죠, 그것도. 그러겠네요. 또 하나가 이게 백반집이냐 고깃집이냐 술집이냐
이 메뉴에 따라서도 뭐 입지라든지 구성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요? 당연하죠. 그거 당연히 그렇습니다. 백반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단가가 낮을 경우에 1층을 무조건 선호해야 되고요. 단가가 높을 경우에는 2층까지 올라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분식집이에요. 네. 분식집을 1층에 여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2층에 여는 게 유리할까요? 1층이겠죠. 1층 유리하죠. 왜냐하면 잠깐 먹고 나가는데 2층까지 올라오려고 하진 않죠. 아하. 하지만 예외로 그 떡볶이 체인점 중에 뷔페 형태의 떡볶이 체인점이 있거든요. 아, 네네. 예, 그런 집들은 단가가 높으니까 1층으로 안 들어갑니다. 막 부대찌개처럼 본인이 이제 떡볶이 만들어 먹는. 예, 만들어 먹는. 그 2층으로 가서 대부분 다 2층에 입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단가가 높고 거기 앉아서 장시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아하.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그 샤브 체인점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그냥 5층, 7층으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일단은 앉으면 2시간이기 때문에 예. 올라가도 대형 또 거긴 또 대형 사이즈가 대형이어야 되기 때문에 7층, 5층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메뉴의 형태에 따라서 단가에 따라서 그 상가 입지 선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머무는 시간과 단가에 네. 따라서 뭐 오히려 박리담회로 파는 것일수록 1층에 있는 게 1층에 유리한데 있어야죠. 네. 그만큼의 또 임대료를 커버하려면 더 많이 팔아야 하고. 그렇죠. 다코야끼나 이런 아주 간단한 음식 있잖아요. 분식 뭐 떡볶이나 아니면 뭐 튀김 몇 점 집어먹는 거를 2층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상담을 저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상가들은 살 확률은 거의 뭐 0.001% 정도밖에 안 되죠.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당장 이제 또 영업하시는 분들은 1층은 너무 비싸니까 네. 1층은 우리 안 될 것 같은데요. 2층은 어떨까요? 3층은 어떨까요? 한데 거기서도 안 되는 업종은 분명히 있는 거고. 네. 근데 찾아보지 않고 상가를 자꾸 결정하세요. 발품을 많이 팔아서 상가를 찾아보면 예. 1층에 제가 12평을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8평짜리 들어갈 수도 있어요. 물론 8평짜리 되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네. 12평짜리를 들어가려다가 돈이 안 되니까 2층에 그냥 20평짜리를 들어가자. 넓고 좋지 않냐. 그건 치명적입니다. 아주. 뭔가 차선을 선택하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는 위험합니다. 거예요. 예. 무조건 좁아도 내 단가가 만약에 낮다 그러면 그냥 그건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나중을 또 생각해야 돼요. 뺄 때를. 뺄 때까지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네. 차선을 택하기보다는 네. 내 장사 업종에 맞는 그 목적에 부합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네. 1층을 고집할 거면 끝까지 1층. 공격적으로 가야 돼요. 사업 자체가 장사라는 건 약간 공격적으로 가지 않으면 보수적으로 갈 경우엔 벌써 이제 하락의 길로 들어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초보 창업자가 1층 들어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1층 들어가야 돼요. 초보 창업자. 오히려. 예. 대형 들어가면 안 되고 초보 창업자들은. 근데 좁은 1층으로. 예. 그러니까 그 가격에 맞는 내가 가진 자금에 맞는 1층으로 초보 창업자들은. 그러니까 다들 이제 1층이면 임대료 너무 비쌀 것 같은데 걱정을 하시는데 오히려 초보 창업자일수록 1층을 선호하되 본인이 감당 가능한 임대료 내에서 규모도 그렇죠. 예, 그렇죠. 결정을 하면서 예, 예.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입지도 달라질 테고요. 물론 망할 걸 대비해서 뭔가 자금 투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 본인이 가진 그 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금 한도 내에서는 무리하더라도 1층. 무리해서 2층은 안 되고. 또 하나 오늘 또 중요하게 들어볼 이야기가 주방 이야기입니다. 주방. 네. 근데 사실 손님들한테 주방은 거의 보이지 않는 공간이잖아요. 네. 근데 주방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예전에 제가 이거 컨설팅을 시작한 지가 한 10년이 좀 넘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주방 설계에 대해서 주방 집계 업체들이 이제 설계를 해주거든요. 알아서. 어느 정도 알아서.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보통 집계 배치에 중심을 둬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음식을 오랫동안 한 이제 요리사 출신이니까 이 집계 배치보다는 이제 동작의 효율성에 중심을 두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집계 배치 잘 되면은 어느 정도 매출 찍으면 고생스러워도 하니까 직원들이. 네. 예. 근데 지금 직원들은요 몸이 힘들거나 그러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전부터 저는 이제 25년 됐으니까 그 어떤 그런 현상들을 눈여겨 봐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직원들은 단순한 일만 하려고 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은 주방의 시스템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전보다 훨씬 더 거기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선을 더 효율적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네요. 네. 이것도 예전에 좀 시행착오가 있으셨어요? 네, 제가 이제 이 컨설팅을 하게 된 이유가 처음에 주방 이제 식당을 딱 열었는데 그 주방 그대로 들어갔어요, 제가. 그 전에 하던 사람 네, 거. 그걸 그냥 들어갔죠. 뭐 있을 거 다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초밥집을 이렇게 했는데 식기세척기가 중간에 그 스시다이 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식기세척기는 주방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사람도 그걸 배치를 잘못해서
스시 초밥집 그 초밥 이렇게 짓는 뒤쪽에 식기세척기 있었던 거죠. 예. 처음에 몇 번 쓰다가 너무 불편하니까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거지를 다 주방 안으로 들어갔더니 식기세척기는 하나도 못 쓰고 주방 안에서 뭔가 설거지를 손으로 다 하게 된 거죠. 그래 너무 불편하니까 제가 이걸 옮겼어요. 네. 옮겨가지고 뭔가 망치를 두들기고 해가지고 이제 라인을 다시 잡았는데 네. 너무 편한 거예요. 한 사람이 일을 안 할 정도로. 그때부터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 주방을 이제 엎고 만들고 하는 과정이 있었죠. 네. 어떻게 보면 그 되게 작은 차이인데 그게 가정에서도 불편할 수 있는데 매일매일 하루에 몇 시간씩 같이 이제 서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훨씬 더 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설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설계부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방집기의 위치라든가 주방집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거를 수행하는 작업자들의 어떤 그 행동 반경이라든가 뭐 행동 흐름 같은 거를 좀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주방집기를 배치하고 거기에 맞는 인테리어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식당을 시작할 때 보통 초보 창업자들은 좌석이 몇 개 나올 것부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테이블 어떻게 놓을까? 네. 근데 약간 부족하면 주방을 좀 줄여서라도 테이블 더 놓는데 어.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방의 그 통로 폭이 일반적으로 800은 확보해야 되는데 통로 폭. 예, 통로 폭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길 예. 음식을 하기 위해서 지나다닐 거 아니에요. 그게 폭이 이제 80cm. 네, 80cm, 네. 800mm가 네. 확보가 돼야 돼요. 대부분 다 무조건. 그런데 650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잠시만요. 80cm라고 해도 네. 이게 넓은 너비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최소 폭이죠, 그게. 어디 부딪히지 않고 지나갈 만한 엉덩이끼리 너비인데. 살짝 부딪혀요. 아, 엉덩이끼리 두 살짝. 명이 지나갈 때. 네, 지나갈 때 서로 피해줘야 되는 반경이에요. 근데 최소 80cm는 폭이 돼야 하는데 네. 그걸 또 사람들 줄인다. 일부러 줄인 게 아니라 홀을 딱 인테리어 업자한테 나 여기까지 홀 할 거예요. 딱 하다 보니까 그 주방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럼 대표님 생각에는 홀부터 설계하는 게 아니라 주방부터 설계하라라는 그렇죠. 거예요. 주방부터 사이즈를 정한 다음에 홀을 그 다음이죠. 근데 대부분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내가 좀 고생하면 되지. 주방 줄이고 홀을 넓혀야 손님 많이 받지 이 생각을 하실 텐데. 95%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효율성 측면에서. 네. 책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1년 만에 망하고 싶다면 고깃집 주방에서 생선을 팔면 된다. 제가 이제 이거 강의할 때 보통 어떤 비유를 하냐면요. 예. 포크레인과 불도저는 모양은 비슷해요. 어, 그렇지 않아요? 궤도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퍼내는 것과 미는 차는 약간 비슷해 보이는데 많이 봤을 때 뭐 비슷한 중장비죠. 네, 중장비잖아요. 근데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포크레인 가지고 불도저 역할 하게끔 쓰는 꼴이 되는 거죠. 비효율. 예, 하긴 하지만 예.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주방을 안고 들어가는 거는 거의 90% 이상 비효율적인 상황이 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비효율이 하나 쌓이면서 일하기도 힘들어지고 맞습니다. 지속 가능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겠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진짜 예전 가게에서 이제 쓰던 거 대부분 이제 뭐 권리금 주고 들어가서 인수해서 그냥 하다 보니까 장사 안 되면 업종을 그 자리에서 변경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또 한 번 또 다른 중장비로 또 한 번 다른 걸 하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주방을 재설계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을 테고요. 사실은 딱 들어가서 해보면요. 여기에 하수구 있고 여기 수도 있고 여기 후도 있고 하니까 뭐 이렇게 놓고 하면 되지 하고 해보지만 시작부터 너무 힘들고요. 결국 1년쯤 되면은 그 고통 지수가 이제 있잖아요. 노동 강도가 높다는 거. 아, 매출이 그 평소에서는 100만 원 정도 찍어줘야 되는데 120만 원만 되면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이게 원래 이렇게 힘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조금은 더 힘이 더 들더라도 100만 원에서 12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코스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네. 너무 힘들어서 못할 지경이면은 네. 또 주방을 매출이 한번 한계가 돌아봐요.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 한계를 열어놓는다라는 그런 개념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 가게에서 뭘 팔 건지를 사실은 먼저 정하고 네. 거기에 맞춰서 주방을 세팅하는 거고요. 네. 큰 틀에서 그 정도를 정했다면 이제 다음 루트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주방 관련해서. 이제 맨 처음에 저와 장사를 여러 번 오래 한 사람들은요. 상권과 입지를 딱 보면은 거기에 메뉴를 정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어떤 메뉴를 넣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요. 하지만 초보 창업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치가 없으니까. 본인이 하고 싶거나 본인이 경험했던 메뉴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들어갈 때부터 주방의 설계는 그 메뉴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겠죠. 설계를 한 다음에는 이 식당이 고객한테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잖아요. 요리사는 요리사 복장을 하는 것처럼 네. 칼국수를 파는 집은 칼국수 파는 것처럼 만들어야 돼요.
주방도요? 주방도 그 구조로 잡아줘야겠죠. 칼국수 파는 구조로 잡아줘야겠죠. 칼국수 파는 구조로 잡아줘야 되고 뭐 초밥을 한다 그러면 초밥을 하는 구조로 잡아줘야 돼요. 예. 같은 주방이라고 싱크대하고 주방 집기가 다 비슷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싱크대 사이즈도 다르고 작업대 사이즈도 다르고 냉장고 용량도 달라요. 어떤 집은 냉동고가 커야 되고 어떤 집은 냉장고가 커야 되거든요. 그게 업종마다 다 다르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업종이 네. 아니라 메뉴마다. 네, 거의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보자분들은 확실히 잘 모르시겠네요. 모르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가 쓴 책에는 어느 정도의 그런 큰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게끔 내용을 집어넣어놨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아예 모르기 때문에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없어요. 물어볼 데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아는 업체에 맡기고 그렇죠. 알아서 해주세요. 주방업체에 맡기면서 저 뭐 할 건데 이거 뭐 필요해요? 그러면 주방업체들은 집기를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하지만 막상 딱 장사 시작하면 보면은 이게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건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업체에게 우리가 이런 메뉴를 할 건데 알아서 해주세요. 이것도 좀 도움은 됩니까? 본인이 하는 것보다 낫죠, 그게. 그 업체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초보 창업자가 스스로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게. 근데 이제 주방 설계할 때 뭐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이제 잘 되는 식당을 다 따라할 수도 없는 거고 뭔가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내 식당만의 기준은 네. 어떤 순서로 잡아가야 됩니까? 보통 기본적으로 아무 지식이 없다 그러면은 음식이 나오는 구멍과 그걸 배식구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다 먹고 들어가는 식기들이 들어가는 퇴식구가 있는데 네. 그거를 구분 지어줘야 됩니다. 첫 번째로. 배식구와 퇴식구가 구분되어 있는 식당은 글쎄요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그래도 한 50% 정도는 구분되어져 있고요. 장사를 둘 다 한 곳에 있다 하더라도 장사를 하다 보면 이건 분리해야 되네 그래서 본인들이 분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분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방의 폭은 최소 880cm는 잡아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너무 고통스럽다. 두 사람이 일할 경우에 지나다닐 수가 없다. 고통스럽다는 표현을 종종 쓰시는 거 보니까 네, 고통스러워요, 확실히 진짜. 경험에서 오는. 네,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거기서 나와요. 3759님이 주방은 환기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일부 환기 안 되는 토스트 가게 가보면 기름 냄새가 홀에 가득 차더라고요. 업자도 손님도 건강에 안 좋아요.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사실 환기라는 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주방 설계해주는 그 업체에서 다 세팅을 해주는 거잖아요. 환기는 공조 업체가 따로 있어요. 아예 따로. 예, 공조라는 부분은 또 이제 공기 조절이라는 뭐 그런 얘기인데 예. 공조 부분은 공조 업체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주는데 그건 인테리어하고 연결돼서 하긴 하거든요. 근데 환기가 엄청 중요해요, 진짜. 고깃집 같은 경우에는 환기 시설이 잘못돼가지고 폐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은 진짜 별로 고기 냄새 안 나고 네. 어떤 집은 연기가 가득하고. 맞아요. 그게 초보 창업자들도 역시 그런 데 시행착오를 또 하는데 공조는 정말 전문 공조업체한테 맡기는 게 좋고 그것도 좀 이렇게 해본 경험이 많은 업체에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공조는 인테리어나 주방 설계 업체랑 완전히 따로 네, 따로. 전문 업체. 네. 인테리어 업체한테 이제 맡기면 그 사람들도 공조 업체를 따로 불러요. 그래서 이제 공조를 하는 건데 초보 창업자들이 이제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공기를 맑게 하려면 밖으로 빼잖아요. 그렇죠. 근데 빼기만 하는 시설을 해요. 근데 네. 저는 반드시 공기를 넣어주는 시설도 하라고 하거든요. 비용이 빼는 것보다 약간 덜 들어요. 하지만 이게 공기가 나가려면 공기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안 만들고 그냥 공기 빼는 것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환기가 잘 안 되고 두 번째 겨울이나 여름에 정문 틈새 있잖아요. 네네. 거기를 바람이 엄청 들어와요. 그래서 문 앞에 압력 차이가 약간 나서. 네, 그래서 문도 잘 안 닫히고 문이 모터를 세게 하면 문이 막 열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배기 흡기 이거를 같이 네. 그래서 전문 업체가 필요한 거고요. 네. 환기도 정말 중요하고. 그러니까 어떤 식당들 가보면은 약간 제가 그런 거에 민감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불판과 이 환기 이제 공기 빼는 네. 이게 잘 안 맞아요. 위아래가 살짝씩. 민감하신 분들은 그런 것도 신경 쓰시죠. 그렇죠. 근데 그 사이로 연기가 계속 피어 올라가고 맞아요. 퍼지는 게 또 보이니까 네네. 손님 입장에서는 또 스트레스 맞습니다. 받게 되고. 네. 또 하나 그 업종별로 한번 좀 나눠볼까요? 그러니까 메뉴별로 네. 이것만은 반드시 생각하고 주방을 만들어야 된다. 한식, 고깃집, 주점, 일식, 중식 좀 나눠서 한번 볼까요? 네. 한식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먼저. 한식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일단 식기가 많잖아요. 네. 식기가 많기 때문에 식기가 많은 어떤 저희가 지금 생선구이집이 한식인데 예. 거기는 한 상 차려주고 한 상 빼는 과정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완전히 시스템적이어야 돼요. 네.
그러면 식기가 여러 개인데 그거를 어차피 거기 있는 음식들은 다 짬 처리해야 되는 그런 폐기 처분해야 되는 그런 음식들이고 네. 이런 것들을 빼올 때 한순간에 쫙 빼주고 한순간에 쭉 빠져주는 그런 시스템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네. 특히나 굉장히 시스템적이어야 됩니다. 한식 같은 경우에 식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퇴식과 배식을 구분해서 그 많은 식기들을 원활한 흐름대로 흘러갈 수 있게 만드는 구조가 필요하겠죠. 확실히 한식이 좀 설거지하는데도 손이 더 가죠. 많이 가죠. 설거지하는데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조금 저렴한 한식은 플라스틱 멜라닌 식기를 쓰는데 네. 조금 단가가 올라갈수록 유기라든가 사기를 쓰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조심스러워야 되고 노동 강도가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런 노동 강도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뭐 서빙 로봇을 도입한다든가 테이블 오더를 쓴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식 같은 경우에 더욱 더 시스템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는 네, 거고요. 네. 고깃집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기 공조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하죠. 또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는 이제 뭐 보통 고깃집들이 숯불을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숯불을 쓸 때 숯불의 그 재질이 굉장히 또 불편해요. 그다음에 그 또 이렇게 불판을 갈아주잖아요. 네. 그럼 불판들을 갈아줄 때 어떤 시스템 생각보다 하루에 뭐 100몇 개씩 나온다 그러면 그걸 처리하는 문제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문제. 그다음에 고기 신선한 고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냉각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려해야 됩니다. 불판도 이게 고기 종류별로 불판 종류도 다르고 좀 다르죠. 또 예. 불판도 이제 조금 타면은 계속 손님들이 바꿔달라고 하는데 예. 그 가열 방식에 따라 불판의 종류가 뭐 수백 가지까지는 아니면 100가지는 넘는 것 같아요. 불판 종류가. 근데 어떤 집 불판은 계속 더 많이 금방 시커매지고 어떤 집 불판은 그래도 좀 오래 가고 예, 그렇죠. 그건 무슨 차이예요? 그 코팅팬과 코팅하지 않은 그 이제 불판의 차이가 좀 있죠. 근데 이것도 잘 고르셔야 어떻게 보면 그것도 더 다르죠. 효율적인. 양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팅이 안 된 것들을 쓰면 바로바로 갈아줘야 되고 코팅팬을 쓰면 좀 오래 가긴 하지만 코팅팬을 쓰면 약간 좀 맛이 떨어지는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게 그래요? 있죠. 예. 그래도 또 맛이 달라지니까. 맛이 달라져. 굉장히 그 고기 전문가들은 엄청 예민해요. 그 석쇠의 저기 두께 있잖아요. 예. 석쇠의 두께도 1mm, 2mm 차이도 되게 민감하게 그런 걸 봐요. 그 정도까지 신경 써야 되니까 우리가 뭐 미슐랭 3스타 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유명한 맛집 고기 그 전문가나 그 사장님들은 그런 거를 이렇게 모여서 토론을 해요. 그런 문제 가지고. 석쇠의 두께를 얼마로 할 것인가. 네. 좀 몰랐던 세상이네요. 네, 실석쇠와 그다음에 뭐 구리석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더 맛이 낫냐 이런 얘기도 모여서 또 하기도 하고.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고기 불판 타는 거밖에 안 몰라서. 근데 또 맛이 다른 거네요. 네. 주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점의 주방은? 주점의 주방 같은 경우에는요. 주점은 이제 어떤 요리를 내기보다는 그냥 누구나 와도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의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요. 사실은 이제 안주 정도. 안주 정도니까. 그리고 빨리빨리 그러면 일단 술을 먹는 사람들한테 안주를 빨리 제공하기 위해서 요즘에 또 트렌드가 안주가 비싼 안주를 안 하잖아요. 무슨 뭐 어떤 유명한 그 맥주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뭐 6,000원, 7,000원씩 하는 그게 요즘 트렌드인데 네네네. 6,000원, 7,000원 하는 안주를 하나 뽑아내는데 20분, 30분씩 걸리면 안 되니 알바가 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간편한. 간편식을 그러니까 가열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방 시스템이 굉장히 매뉴얼화 돼야 되고 그다음에 가스 방식보다는 전기 방식을 선호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식자재들을 보관할 만한 충분한 냉장 냉동 공간이 필요하겠죠. 또 일식이나 중식 같은 경우에는 주방이 좀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일식이나 중식 같은 경우에는 모든 조리 과정을 직접 그 안에 조리하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설계가 필요하죠. 저는 이제 일식 오래 했으니까 예. 제가 일식을 한 20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주방에 가서 관리 문제를 저한테 얘기를 해도 네. 일식보다 관리하기 어려운 식당은 없더라고요. 일식이 제일 힘들어요. 네, 제가 이제 컨설팅을 이제 1,000개 가까이 해봤을 때 네. 많은 식당들의 관리의 어떤 시스템을 봤을 때 일식보다 어려운 데는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일식은 날거를 취급하잖아요. 예. 날거를 취급하는 식당은 시간별로 식자재 관리를 해줘야 돼요. 시간별로. 네, 시간대별로. 2시간 지나면 이 생선의 상태를 체크해서 어느 음식에 써야 되고 또 어느 음식에 써야 돼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그런 날것을 취급하는 식당일수록 냉장 시스템이라든가 조리 시스템 자체가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뭐 가열하고 이런 게 좀 별로 없어서 더 네. 간결할 줄 알았더니 네. 더 민감하게 네. 우리가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일식 같은 경우에. 중식 같은 경우에는 막 기름도 많고 네.
뭔가 좀 이렇게 연기도 많이 나고 하지 네. 않습니까? 중식 요리사들의 특징은 이를 이렇게 거칠게 한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렇게 웍질하면서 네, 막 이렇게 힘있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경 자체가 커야 됩니다. 일하는 반경 자체가. 그다음에 그렇게 기름이 튀고 하기 때문에 물 청소를 자주 하거든요. 네. 그럴 때 공간이 넉넉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또한 고깃집처럼 공조 시설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렇죠. 예, 기름때가 항상 위에 있기 때문에 그 기름때를 제거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자체가 요리사들이 보통 기름때 많이 제거하고 호텔 같은 경우에 뭐 전문업체에 맡기긴 하지만 일반 식당 같은 경우에는 요리사들이 그 기름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네. 그런 기름 청소할 수 있는 원활한 구조여야겠죠. 중식 같은 경우에는 주방 면적도 넓어야 되고 네. 사후 관리도 조금 더 손이 많이 가겠죠. 네네 그렇죠. 그게 또 중요하고. 네.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집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만 봐도 이 집이 잘 되는 식당인지 아닌지 아실 수 있다고요. 네, 집기를 보면은 그 사장님의 성향을 알 수가 있어요. 디테일하게 어떤 식자재에 맞는 그 집기들을 구입하는 분이 계시고, 예. 그다음에 시스템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벌써 어느 매출에 어떤 꼭지점을 찍으신 분들이 그런데 관심이 많으세요. 저를 이제 불러가지고 이렇게 좀 봐달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주 초보시거나 아니면 장사를 몇 개 이상 해보신 분들이 저를 부르시거든요. 아, 그런데 몇 번 해보신 분들은 디테일한 얘기들 많이 하세요. 일단 경험 어느 많이 정도 해보셨어요. 궤도에 올랐는데 네. 매출을 더 높이거나 아니면 더 효율을 내려는 분들. 네, 맞죠. 예. 사실 그 디테일의 차이가 거기에서 한 계단 더 올라가느냐 마느냐를 또 좌우하니까요. 맞습니다. 영업에서. 그게 이 식당이라는 게 손익분기점이니까 멀수록 수익 구조가 훨씬 좋아지잖아요. 그걸 알고 계신 거죠, 그분들은. 그 주방 집기를 잘 고르려면 또 어떤 걸 좀 세부적으로 봐야 됩니까? 좀 팁 좀 주십시오. 뭐 일단은 막 싸고 튼튼한 거 이런 거 고르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주방집기를 고르는 팁은 뭐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주방집기를 고른다면 이제 집기별로 말씀을 몇 가지 드리면 냉장고는 새 걸 사는 게 맞아요. 냉장고는 새 거를 사라. 네, 그 냉장고 이게 폐업하면 냉장고가 식당이 반이 냉장고잖아요. 냉장고가 그러니까.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냉장고를 중고 업체에 넘어가면 정말 새 것처럼 바뀝니다. 그게 싹 닦으면 너무 새 것처럼 바뀌어요. 그 닦아서 쓰면 잘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냉장고에 차갑게만 보관하면.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해드리면 중식당에 있는 냉장고는 저는 중식당에서 나온 냉장고는 안 써요. 기름때 때문에요. 네. 아. 그다음에 고깃집에서 나온 냉장고도 안 써요. 근데 그 업자가 고깃집에서 나왔단 말을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냉장고를 까서 뒤져보면은 아무리 세척을 해도 중식당과 고깃집에서 나온 그 냉장고는 기계실 안에 보면은 기름때가 안 빠진 게 있어요. 그게 어떤 뭐 성능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냄새가 벨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기름때가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냉장고가 연식이 되면 이게 고장나서 고쳐놔도 저거 고장나게 돼 있어요. 기계실의 가장 중요한 모터가 고장났을 때 이 네네네. 모터를 수리했다 쳐도 다른 부속이 고장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게 그냥 가정용 냉장고만 생각하면 별로 요즘에는 이제 고장 나는 거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네. 식당 같은 경우 이게 완전 이제 핵심이니까. 문을 하루에도 수백 번 여닫잖아요. 집에 가정용 냉장고를 하루에 뭐 15번, 20번 닫는다 그러면 식당은 하루에 수백 번 열고 닫기 때문에 고장 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열고 닫는 순간에 냉기가 빠져나가면 냉장고는 계속 가동이 돼야 되고 아하.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가 고장 날 확률이 굉장히 높죠. 훨씬 더 이제 거친 환경이니까. 네. 그래서 냉장고는 그냥 새 걸 사라. 맘 편하게. 두 번째로 그런 냉장고가 고장 났을 때 이 예. 좁은 식당에서 거기 들어간 식자재들을 고장난 기간 동안 수리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보관할 데가 없어요. 그죠. 난감해지죠. 큰 냉장고가 고장나면요 영업을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못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아휴. 우동이나 뭐 냉동고가 고장나면 그 식자들이 녹으니까. 네. 그러면 그런 리스크를 안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냉장고를 싸게. 네네네. 그 냉장고는 저는 그냥 무조건 새 거 사라고 하거든요. 이게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네, 저같이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냉장고가 여러 대 있는 사람들은 또 아하. 여기 냉장고 고장면 일로 옮길 수 있지만 초보 창업자들은 식당이 작잖아요. 네. 그런 작은 공간의 냉장고는 한두 개밖에 없는데 한두 개 냉장고 고장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혹시 대표님도 그 주방이나 아니면 홀에서 로봇 쓰십니까? 네, 저는 두 매장 다 쓰고 있죠. 요즘에 진짜 그 로봇을 많이들 도입을 하고 계시는데 네, 서빙 네. 로봇도 그렇고 네, 네. 이제는 주방에도 로봇이 들어왔더라고요. 주방 로봇이요. 예, 주방에도 로봇이 들어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예. 제가 이제 그런 시스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다른 나라의 그런 어떤 로봇 자료들을 많이 보면요. 네. 저희 나라는 지금 상당히 처진 상태예요. 우리나라는. 예. 네. 그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해외에서 특히 중국에서는요
음식을 사람 팔처럼 조리하는 로봇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오히려 주방이나 이런 데 로봇을 도입한 게 우리가 좀 뒤처진 편이에요. 뒤처진 편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래요? 왜냐하면 보급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 주방의 로봇 보급률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우리나라가. 네네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로봇의 형태는 뭔가를 조리할 때 통이 옆으로 돌아가서 가열하는 방식. 삼겹살 통돌이 아시잖아요. 아, 통돌이. 네, 그 통돌이가 대형이 있어요. 네네네. 그런 방식이 주고 그다음에 웍을 이제 앞뒤로 움직이면서 하는 그런 웍 방식이 있고. 그쵸, 그 철판구이집 네네. 아니면 이제 오징어 볶음집 가면 이제 네. 그거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걸 저도 썼어요. 웍 로봇. 네, 웍 로봇 이렇게 앞뒤로 막 계속 조리해주는 로봇을 저도 썼었는데 네. 그게 뭐 가격대가 여러 가지는 있지만 한 500에서 한 1,000만 원 사이 정도 들어요. 예. 하지만 그게 지금 비싼 건 아니죠. 아, 그 비싼 것도 아니에요. 왜 비싼 게 아니냐면 한 사람 월급이 400이에요 지금. 한 사람 월급이 주방장이 400이 들어간다면 그 사람 앞뒤로 뭐 4대 보험 들어주고 뭐 이런 거 챙겨준다 그러면 500만 원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1,000만 원이라면 2달치 월급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건 비싼 게 아니죠 지금은. 그러니까 요즘 그 뭐 볶음집 가면은 거의 다 그 웍 로봇이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많이 쓰고 있고요. 가스불도 밑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막 불을 막 뿜고 있고 불만 낸다고. 네. 그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냐면은 그거를 이렇게 웍을 돌리는 로봇이 팔이 해줘요 팔. 예? 사람 팔처럼. 아, 다양한 각도로요? 네, 사람 팔이 해주고 소스까지 팔로 넣어주고. 아, 소스도 넣어줘요? 네, 저희 나라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돌리기만 하고 소스 재료는 저희가 넣잖아요. 근데 지금 소스를 팔이 넣어줘요. 그런 거 보면 저희 나라가 약간 좀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좀 뒤처진 편이죠. 야, 그래요. 저는 많이 도입된 줄 알았는데 가야 할 길이 많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만큼 또 자영업자들이 또 선택해서 더 효율화할 수 있는 길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럼 이제 그런 로봇들을 이렇게 도입하게 되면은 네. 앞으로 저희가 식당을 운영할 때 큰 인건비적인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게 저희가 주방도 그렇고 입지도 그렇고 다양하게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처음 장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조언 하나 좀 남겨주세요. 제가 주방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 처음 식당 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드린다면 적당한 투자비를 가지고 그거를 모두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너무 그 장사를 시작할 때 너무 돈을 아끼거나 또 너무 과도하게 투자하면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가용 금액이 있다면 그걸 충분히 사업에 투자해서 성공 확률을 높이는 거죠. 아, 성공 확률을 높여. 네, 성공 확률을 높여야지 무조건 이거를 아껴가지고 살아남겠다 하는 방식보다는 사업은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가용 금액이 있다면 그걸 충분히 투자해서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적정 투자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분이 하시려는 가게의 사이즈, 네. 메뉴의 입지에 따라 다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네네. 본인의 사정에 맞게 좀 준비를 또 오래 네. 하셔야 하는 거고요. 네. 오늘 정말 입체적으로 많이 들어봤습니다. 회사 이름이 성공 뭐였죠? 식당 성공이요. 식당 성공회. 네. 그러니까 성공의 식당이 아니라 식당 성공회. 항상 헷갈립니다. 지난번에도 뵀습니다. 우리 민강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